때로는 역사 속 단 하나의 장면이 한 시대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밤중 자객들이 왕궁에 난입해 나라의 국모를 무참히 시해하는 사건.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비극이죠.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500년 역사를 이어온 한 왕조가 곧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리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여인, 우리는 그녀를 흔히 민비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가 맞이해야 했던 그 잔혹한 결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녀의 미약했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죠. 당시 조선의 왕좌에는 어린 고종이 앉아 있었지만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위를 휘두르며 섭정을 펼치고 있었죠. 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거센 압박에 맞서 굳건히 세국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야말로 왕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인 고종의 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절대 권력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내린 결정은 바로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는 가문에서 왕비를 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외척 세력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원했던 겁니다. 그의 까다로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인 여흥 민씨 집안의 고아 소녀였죠. 그녀는 똑똑했지만 그녀를 지지해줄 강력한 친정도 정치적 야망을 품을 배경도 없었습니다. 대원군의 눈에는 자신의 정치 구상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16의 나이로 이 소녀는 화려하지만 살벌한 암투가 흐르는 궁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당시 조선 최고의 권력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문제는 대원군이 궁궐 내부의 권력을 다지는 데에만 몰두하는 사이 궁궐 밖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해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화포로 무장한 서양의 검은 증기선, 이양선이 심심치 않게 출몰하며 통상을 요구하고 무력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을 지켜주었던 세국이라는 방패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코앞까지 밀려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가 궁궐에 들어온 어린 왕비는 안으로는 시아버지인 대원군의 서슬 펄언 권력 아래에 밖으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외세의 위협에 둘러싸인 위태로운 왕국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대원군의 뜻대로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궁궐의 깊숙한 곳에서 권력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하지만 대원군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고른 이 연약해 보이는 며느리가 그저 순한 양이 아니라 비범한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요해 보였던 궁궐의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조선의 운명을 건 거대한 권력투쟁이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먼저 불꽃을 피우게 됩니다. 궁궐의 공기는 겉보기와 달리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비는 그저 미소 뒤에 날카로운 관찰에 눈을 숨긴 채 시아버지의 정치가 만들어내는 권력의 지형도를 조용히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죠. 대원군은 며느리를 그저 후궁을 들여 왕자를 낳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는 정치와는 무관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왕비는 대원군의 강력한 세국 정책과 왕권 강화가 필연적으로 수많은 반대 세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밀려난 유학자들,
외척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의 불만은 조용한 물길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물길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에 바로 왕비 민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불만의 목소리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구심점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친족인 민씨 일가를 중심으로 대원군의 거침없는 독주에 제동을 걸고 싶어 했던 노련한 관료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섣부른 움직임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시간이었죠. 왕비는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은밀히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고종이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머무는 어린 군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고종 역시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의 과도한 간섭에서 벗어나 친정을 펼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고 있었고 아내의 이러한 지지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학자 최익현이 올린 상소 하나가 조정을 그야말로 뒤흔들게 되는데요. 이 상소는 겉으로는 지극한 유교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칼날은 정확히 흥선대원군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20살 성인이 되었음에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정사를 돌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정면으로 터뜨린 것이죠. 이는 왕비와 그 세력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회심의 한 수였습니다. 이 상소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대원군을 지지하던 세력조차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논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원군으로서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죠. 10년간 철권으로 조선을 호령했던 절대 권력자는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의 며느리가 조용히 던진 돌 하나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대원군이 운영궁으로 칩거하면서 조선의 권력은 마침내 고종과 왕비 민씨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연약한 국모가 아니었죠. 왕비는 자신의 세력으로 조정을 채우고 대원군이 펼쳤던 정책들을 하나씩 뒤집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친정체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녀의 시대가 마침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녀의 앞에는 궁궐안의 정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구 열강이라는 거대하고 미지의 존재들이었죠. 대원군이 굳게 닫아걸었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한 왕비는 이 새로운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이용해야 조선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정치적 야심은 이제 궁궐의 좁은 담장을 넘어 국경 너머의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더 먼 바다 건너 서양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외교 게임은 그녀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정없이 밀어넣게 됩니다. 마침내 시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손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 왕비. 이제 그녀의 시대가 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꿈꾸던 청사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권력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은 바로 내부의 골마 터진 상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신식 군대에 밀려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이었습니다. 몇 달치 봉급 대신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받아든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든 그들은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궁궐을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였고 그 분노의 칼날은 정확히 왕비와 민씨 일가를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뒤흔든 이모군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왕비는 평범한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간신히 궁궐을 빠져나가 충주까지 피신해야만 했죠. 권력의 달콤함은 너무나도 짧았고 그 대가는 참혹하리만치 컸습니다. 결국 왕비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외세,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여 이 사태를 진압하기로 한 것이죠.
청나라의 개입으로 대원군은 텐진으로 압송되었고 왕비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불을 끄기 위해 더 큰 불을 불러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극심해졌고 조선은 사실상 청의 속국과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비의 선택은 비록 자신의 권력은 지켜주었지만 나라의 자주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만 것이죠. 이 비극의 악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자 이번에는 일본의 힘을 빌려 이를 견제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려던 세력들이 또 다른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었죠. 우정총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아 일으킨 2.3.1 천하는 또다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처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한성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정변의 결과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더 나아가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할 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하고 맙니다. 왕비의 외교적 줄타기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지만 그 줄 아래는 이미 망국이라는 깊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안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수탈과 외세의 침탈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분노는 마침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죠.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고 외세를 몰아내자는 그들의 외침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함성을 감당할 수 없었던 조정은 또다시 가장 손쉬운 그러나 가장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고 맙니다. 바로 또 한 번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한 것이죠. 이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역시 텐진 조약을 명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병합니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청과 일본 두 외세의 거대한 각축장으로 변해버렸고 왕비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결국 조선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어젖히고 만 것입니다. 청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두고 벌어진 두 거인의 싸움에서 청나라가 무너지자 이제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칼자루는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듯 보였죠. 일본은 전쟁의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이권과 영토를 넘겨받으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본의 독주를 경계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압박하는 삼국 간섭이 터진 겁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왕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는 호랑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라는 더 거대한 맹수를 끌어들이려는 그녀의 마지막 외교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그녀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의 영향력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는 조선의 조정을 친러 세력과 친일 세력의 첨예한 대결 구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지만 이 선택이 불러올 파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피 흘려 얻은 대륙 진출의 발판을 빼앗기고 조선에서마저 왕비의 친러 정책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일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지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왕비, 민씨 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죠. 결국 그들의 분노는 한나라의 국모를 향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끔찍하고 야만적인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비를 제거하여 조선의 친러 움직임을 뿌리 뽑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칼을 든 일본인 낭인들과 일본의 사주를 받은 조선인 훈련대 병력들이 경복궁의 광화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이닥친 살기 등등한 칼날 앞에 조선의 심장부인 궁궐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보호해야 할 궁궐의 수비대는 무력하게 뚫렸고 낭인들은 닥치는 대로 궁녀와 내시들을 위협하며 왕비의 처소를 향해 돌진했죠.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종은 침전에서 끌려나와 모욕을 당했고 왕비는 필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건청궁 오코루에서 왕비를 찾아낸 그들은 감히 한나라의 국모를 상대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상징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궁궐에서 외세의 칼에 쓰러지고 그 흔적마저 제로 사라져야 했던 이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처절했던 외교적 줄타기는 결국 가장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했고 왕비의 죽음은 곧 조선이라는 왕조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서글픈 조종이 되고 말았습니다.